김종현 애널리스트의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과연 똘똘한 돈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의 하락으로 1864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0.7%까지 아침장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의 폭도 더 있는 것 같군요. 자, 이 가운데 핵심적인 흐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어떤 증권가의 의견이 아직까지 나는 여기서 변동성 장세에 저점 확인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트레이드 증권에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보다는 생각도 했는데 좀 시장의 성격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되죠? 어제는 정말 환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인세인, 즉, 그러니까 제정신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위로, 아래로? 1780까지 빠진 것도 정상은 아니었고요. 반대로 어저께 만기 하루에 3% 정도의 폭등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버냉키의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해석만 조금 달라지는,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결국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버냉키 한마디의 시장의 반응이 모두 다 바뀌었죠. 그렇죠. 금 가격도 하락하던 흐름을 상승으로 되돌렸고요. 106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도 지금 104달러로 끌어내렸고 85 수준까지 올라갔던 달러 지수도 82 수준까지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2.7%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2.4%, 5%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버냉키 발언의 한마디가 결국은 전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곡을 다 털려버리면 결국은 이 시장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결국은 핵심이 무엇냐를 파악해서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어제의 반등은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안 들어오면 또 흔들리는 장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종목의 성격은 낙폭과대주들이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버냉키의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가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연동할 수 있는 원자재 관련주들의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도 급락 이후의 반등, 우리 시장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급락을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자체는 굉장히 반가웠지만 이 반등은 조금 전에 이 트레이드 의견 얘기해 주셨던 대로 한계도 뚜렷한 반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한계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제한적인 반등이다. 그러니까 고점을 좀 어느 정도 집으로 놓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어떤 한계를 말하는 건가? 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네. 기술적인 한계를 우리가 좀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주봉으로 쭉 살펴보시게 되면 네. 그래도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2010년 이후에 한 3년간의 주가 흐름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고점과 저점을 꾸준하게 낮춰가는 일종의 수렴 형태를 보였는데 최근의 주종은 이 수렴 형태까지 깨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추세내로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 그러니까 그 1900선 이상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이 그동안 유럽 위기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크게 시장이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기간적인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추세내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추세대내로 복귀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V자형의 반등보다는 아마 기간 조정 형태를 통해서 방향성이 정말 추세대내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재차 무너지는 흐름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일정 구간, 일정 레벨 내에서의 변동성만 확대되는 그런 구간 안에서는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짧은 안타를 노리든지 아니면 기습 번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비하지 않았던 그런 흐름들을 미리 쫓아가 보는 전략을 취한다든지 그런 단계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한계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시장의 하락시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동안은 기관들이라도 좀 사주면서 이런 흐름들을 방어해줬는데 최근은 기관도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 팔고 있는 것이 또 기관이에요. 외국인도 팔고 있지만 기관들의 전반적인 매도 압력이 높다라는 점에서 기관들도 최근에는 꾸준하게 주식을 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단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충분히 리스크를 방어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다라는 관점.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한계는 기술적인 한계와 더불어서 이 수급적인 한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펀더멘탈적인 한계를 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또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의 한계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아마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반등의 목표치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도 실제로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거야라는 예측이 단 하나도 맞은 게 없거든요. 1800 아래로 빠질 때 이틀 전날 1800 아래에서 반등할 겁니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이 반등의 여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목표치를 정해두기보다는 다시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뀐다든지 시장의 실적 예상 아래로 나온다면 여전히 리스크 구간이구나 생각을 하고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늘릴 때가 아니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하나 좀 볼게요. 지금 현재 이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현대차 쪽을 좀 볼까요? 현대차 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차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차량 소유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그 도시가 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또 노조 얘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1년 동안 1억 더 달라, 1인당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작용하는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 분위기는 네.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잡은 것은 첫 번째 뉴스죠. 중국 관련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리스크는 뒤쪽 노조 관련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나온 뉴스를 보면 중국 12개 도시로 쿼터제가 확대된다라는 거죠. 네. 이 쿼터제라는 게 뭐냐면 도시의 전체 차량의 숫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쿼터가 없는데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쿼터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택시 면허를 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결국은 내가 그 택시 면허가 없으면 자동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값을 제외하고 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쿼터를 사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환경 오염이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인데, 이 쿼터제를 만약에 확산되게 될 경우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한 4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영향 별로 없고, 최근에 또 현대기아차가 이 지방까지 2, 3선 도시까지 판매망을 확대했기 때문에 별 영향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뉴스에 흔들릴 정도로 시장의 센티먼트가 결국은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뉴스에도 흔들리는 거고요. 그 기저에는 두 번째 뉴스, 노조가 또 여름 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결국은 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다시 조업을 중단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여름만 되면 항상 가지고 있는 현대차인데, 여기다 이제 이런 뉴스까지 나오니까 결국은 추가적으로 하락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센티먼트 악화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해서 팔고 있다는 점이 지금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펀더멘탈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는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어서 박스권 저점까지 오게 되면 다시 또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동차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 번 언급드렸죠. 네. 최근 박스 고점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시장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단기적으로 박스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박스 상단에서는 일단 물량 좀 줄여두고 또 박스 하단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더라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아주 급락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엔 박스 하단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딱 보면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한 그 한계. 현대차는 22만 원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긴 한데 6만 원대, 이 부근의 가격대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술적인 의미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박스의 상단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개인 투자자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 기술적인 의미를 꼭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밀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미련을 더 가지고 꾸준하게 정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저항선 이렇게 평온한 저항선이기보다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고점 저점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상향 채널을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선 안에서의 매매는 좀 기계적으로 지금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펀더멘털상에 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보여지는 대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펀더멘털상으로 굳이 보자면 현대차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9만 원 정도의 가격대는 PR 기준으로 예상 PR 기준으로 5배 정도 수준이고요. 22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7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성장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 8배에서 10배 사이에서 움직이던 밸류에이션 밴드가 그만큼 낮아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PR의 그 최상단이 7배? 7.5배 정도인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졌네요.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에 대한 박스권의 매매는 당분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좀 수급적인 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벤 버냉키 의장이 참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난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에 조금 나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앞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펀드의 흐름이나 자금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자금의 선택, 스마트 자금의 선택은 누가 뭐래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것은 2013년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터내셔널 펀드는 2013년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머징 마켓 펀드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나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을 선호하는 모습이 2013년 들어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권 쪽에서가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장기 흐름이기 때문에 작아 보입니다만 지금 맨 위에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하이힐드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은 단기간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네네네. 몇십조의 돈이 지금 빠져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버냉키 한마디는 이것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하이힐드 펀드 같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위험 채권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서 경기 회복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가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버냉키는 일부러 한번 시장에 겁을 줬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너무 또 요동치다 보니까 시장을 한번 안심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버냉키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기가 문제지 금융 완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테이퍼링이라고 불리는 네네. 양적 완화 축소는 반드시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시장에선 계속 올해 내다 아니면 내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 만약에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다가왔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9월 정도 되면 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게 이머징 펀드의 움직임인데요. 네네. 자, 이머징 펀드에서 최근에 빠져나갔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소폭인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빠져나가던 돈의 속도는 일단은 둔화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이제 한쪽으로 몰려나가던 쏠림 현상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약간 자극만 줘도 탄력적으로 반등이 탁탁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 가격에 의해서 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빠른 움직임에 관련된 종목군들, 뭐 미국 시장에서 넥슨모빌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주들, 솔직히 모빌보다는 발레로 에너지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해서 한 50%가량 빠져갖고 신저가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최근 단기간 안에 막 20%씩 폭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국내 시장 내에서도 좀 완만하게 나타나긴 했으나 동국제강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현대에스코 이런 종목군들로 이동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도가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중에서 조금 위험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가는 모습들, 선진국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유럽, 미국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다 변했거든요. 유일하게 안 변한 게 뭐냐면 이탈리아 국채 시장하고요. 이탈리아 주식시장은 내렸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위험해 보이는 지역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다 완화가 되긴 하는데 그중에서 좀 더 나쁜 데는 여전히 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김종희 애널리스트,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였는데 가장 봤던 게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또 하나가 환율이었어요. 달러를 많이 봤었는데 이쪽에서 이 환율을 중심으로 한 어떤 펀드 자금은 좀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궁금해요. 지금 시장 드라이버가 환율이라는 거죠. 그 환율의 축은 지금 달러가 잡아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달러가 한동안 뭐 시장에 영향력을 좀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달러가 다시 아주 강력한 맹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에 의해서 전 세계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쏠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시아 통화 지수가 빠지면서 자금도 빠져나가는 모습,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이 일본 쪽으로만 돈이 몰려가는 모습들이 지금 이 펀드 자금 흐름에서도 파란 챕터 엄청나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살펴보게 되면 이런 달러 강세라면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 결제를 하고 있는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되고요. 또 상품 펀드들은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상품 펀드 쪽에서 보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상품 펀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펀드 쪽에선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달러의 이 강세 양상을 보고서도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에너지 펀드로는 왜 돈이 들어가고 있느냐? 셰일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유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돈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의해서 달러 결제되는 다른 상품들이 모두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달러가 시장 드라이버이긴 하나 각 상품별로 또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이 경험들, 그러니까 과거에 달러가 내리면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달러가 내리면 뭐 상품 가격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라는 게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개별적인 이슈와 개별적인 흐름들을 굉장히 하나하나 잘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하고 김종현 애널리스트가 처음 본 게 10년 됐죠. 예. 이제 넘었죠. 네. 그랬나요? 네. 그때 같이 이렇게 증권 방송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제에 대한 이론들이 정립이 되고 새로운 경제 변화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전하고는 다르다. 예전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자금 흐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차별하고 국가별로 차별할 뿐만 아니라 섹터별로 차별화도 계속 봐야 된다는 건가요? 뭐 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으로 돈이 몰려가는 게 가장 큰 자금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선진국으로 몰려가나 선진국에서 또 모든 걸 다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자산 가격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그럼 결국은 답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달러 흐름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과거 흐름을 쫓아가자. 제가 보기엔 큰일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주 긴 시각이라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시간에 접근은 무조건 시장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상에 있어서의 핵심 단어는 차별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상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미국에서 정말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좋아지면 한국에서 정말 수혜가 나타나는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 소비 좋아지면 한국 소비 좋아지나요? 한국 수출 늘어나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고 봤을 때 정말 좋아지는 것들이 일부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연동되고 있는 온라인 소비 정도, 그리고 통신 장비 쪽은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미국 쪽에서 실제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 증가를 현재 실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 정도로 한정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의 바닥 확인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 전략. 대표적으로 뭐 철강, 화학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제가 이제 SO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6만 원 정도, 7만 원이었던가 그 정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뭐 살만한 정도의 가격이 온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그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가격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이 과연 의미 있는 V자형 반등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U자형 반등이냐? 전 U자형 반등도 아직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은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이들 종목에 필요한 것은 실적이 좋다, 밸류에이션이 낮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애플이 왜 시장 대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느냐.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그런 전략이 지금 애플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와 비슷한 사례가 지금 삼성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LG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놓고 봤을 때 이제 IT 종목에 투자할 때, 자동차 종목에 투자할 때도 밸류에이션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모멘텀이 강해지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종목수를 압축하고 차별화된 종목군의 흐름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고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지금 많이 얘기하면 2차 전지 쪽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보기엔 2차 전지 정도가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분위기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정도가 지금 음극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동박지, 그러니까 이제 일렉포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렉포일이 뭐냐면 동박지거든요. 근데 그 동박지가 엄청나게 얇은 겁니다. 그게 FPCB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은 그 음극체를 싸는 일종의 포장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매출이 늘어날 거다 생각해서 그 종목이 계속 신고가를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리캠이라든지 LNF라든지 뭐 그 여러 종목군들이 다 가고 있는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전기차 시장 지금 안 열립니다. 신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일단 비싸니까 안 사는 거 둘째 치고서라도 충전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시는 어떤 다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레이 전기차 공짜로 빌려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쌉니다. 공항을 한번 가려고 했더니 공항 단거리 이제 그 편도거리가 한 70km라고 하더라고요. 왕복 140km인데 풀 충전해야 140km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뭐 언덕 같은 데 넘고 그다음에 에어컨 켜고 하면 거리가 쭉쭉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항 가는 길에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이용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차가 정말 이제 뭐 많이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분들은 지금은 테슬라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의 확산 가능성 또 전기차 배터리의 확산 가능성은 과거 볼트의 경우, 쉐보레 볼트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가겠지만 종목은 정말 한정해서 투자해야 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으셨나 봐요. 딱 그냥 나오시네요. 네. 예.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죠. 예, 잠깐 좀 옆길로 했는데 지금 이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통화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통화 관련된 흐름이었는데 엔화도 좀 상당히 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뭐 지금 얘기해 보면 뭐 아베노믹스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엔화는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엔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 앞으로 좀 더 내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엔저죠. 예. 예, 아마 여기 와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제이커브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이커브 이펙트라고 하는 게 한 나라의 환율이 악셀해 보이면 수출이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 이게 이제 제이커브인데요. 이 제이커브가 우려됐던 것은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제이커브 효과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지 여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엔화의 월봉 추이, 정말 장기 추이를 보시면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대 내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대 상단까지가 110엔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0엔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술적 흐름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단 자체가 열려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월 달에 참여연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아마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이후에 과연 일본이 자민당이 또 압승을 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더 쓸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엔화 움직임은 여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고 유럽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만한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로가 크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일 만한 악재가 나와야 엔화가 강세로 갈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재료가 안 나오고 있고 재료가 만약에 나온다면 미국보단 유럽 쪽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유로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응을 하겠지만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덜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는 아무래도 달러엔의 움직임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엔화의 흐름에 따라서 일본 내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아주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업황별로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엔저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좋았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2012년 정도의 모멘텀 정도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더디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달러 표시 수출 단가 지수, 즉
달러로 표시되는 수출 단가가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내려왔는지는 다음 그림을 보면 설명이 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엔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 내수기업이나 일본 수출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강세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네. 이제 들어와서 막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적자인 상태에서 단가를 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물량도 늘어나게 되면 단가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J-이펙트, 미국에서 표시되고 있는 일본 제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하반기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대한 대비가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엔저 이후에 일본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석유화학들, 철강, 오히려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업종별로 봤을 때 뭐 기계, 일반 기계 업종, 그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좀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단가까지 더 낮추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해나간다면 이와 관련된 부담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석유화학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보이는 거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석유화학 제품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아시아 시장에서 네, 굉장히 네. 악화됐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동북 쪽의 지진 충격으로 인해서 더 충격을 받았던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북 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모멘텀 자체가 한국과 서서히 사라지면서 일본 쪽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은 박리담회가 가능한 있는 여건을 엔저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많이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앞서서 보여드린 그림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영향을 조금 더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론자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한국 제품들이 해외 생산도 많이 늘렸고 그리고 과거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엔저만 가지고 일본에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도 확인해 보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일본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많은 부분은 또 중국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도 생산비 중에 해외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이 그냥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본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본도 일본에서 부품을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화 효과가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세트 쪽은 덜하다고 하더라도 부품 쪽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핵심 부품들의 가격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미국,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품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 효과가 덜하다 볼 수가 있겠지만 철강이나 일반 기계,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없이 거의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엔화와 관련된 수출 민감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공작기계 쪽에서 일본 수출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줄어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 지금 부품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품들을 한국에서 가져다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광밴드 피팅 제품들이요. 그래서 성광밴드가 지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에 지금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한국 제품들의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중국 수요 문제라든지까지 결부지어서 이들 업종을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자동차는 여전히 해외 생산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부품 쪽의 생산, 핵심 부품의 생산은 여전히 일본에서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달러 표시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량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내에서의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현대기아차는 고급차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일본 차는 고급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2013년 8개의 차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가 일본 차, 그다음에 3개는 미국 차, 그다음에 1개는 유럽 차, 나머지 하나가 한국 차입니다. 한국 차는 엘란트라 하나 정도가 지금 주목해볼 만한 차량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차량 하나도 없고 그 차량 중에서의 5개 차종이 SUV입니다. 근데 그 SUV 중에서 또 현대기아차 SUV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자동차가 화랑인데 관심은 SUV나 픽업 트럭으로 가고 있고 그쪽에서의 관심은 현대기아차 쪽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 오히려 전통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빅3와 스바루 같은 굉장히 많이 생산하지는 않지만 정말 차를 튼튼하게 만들고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 쪽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신다면 자동차의 경쟁력도 중국이나 브라질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조금 위험한 국면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적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못 오르는 오류가 있네요. 저 반등의 어떤 고점의 어떤 한계를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도 앞서서 좀 전략을 좀 들어봤고 전반적인 자세한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종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함께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포코나인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